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우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값진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논어 한 문장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의 제1편 제목은 학이이다. 공자의 후세들은 논어를 총 20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 20개의 소제목을 달았다. 첫 문장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문장이다. 공자가 이른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직역하면 이와 같다. 지식을 배운 뒤에 복습하고 사용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뜻이 맞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옛사람들은 책을 쓸 때 주제를 담은 문장을 맨 처음 쓰는 경우가 많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배움은 사람의 평생 동안 계속 정진해야 할 일이다. 제때 올바르게 배우라는 말이 첫 문장에 배치된 까닭은 바로 배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송나라 재상 조보는 논어 절반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조보는 많은 공을 세운 송나라 개국 공신이지만 그가 공부한 책은 논어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혹자는 한나라의 재상이 어떻게 책을 한 권만 읽었겠냐며 그 사실을 의심한다. 조보가 정말 평생에 걸쳐 공부한 책이 논어 하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보의 이야기는 그만큼 논어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다. 논어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보보다 더 크다. 나는 논어의 절반이 아니라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논어의 절반을 외울 수 있겠는가? 논어의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주문처럼 외워보자. 그럼 난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문장에서 아니한가 라고 번역된 불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간단히 설파하면 될 말을 왜 독자들에게 물어보듯 말했을까?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이 즐거운가? 대답은 아니다. 배우는 것, 즉 공부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되물으며 배움의 세계로 반갑게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당 독서에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매일 듣는데도 어째서 제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건 배운 지식을 꾸준히 응용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얘기에 이런 말이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학습의 중요성을 5단계로 설명한 문장이다. 여기서도 마지막 행이라는 한자를 통해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평상시 우리가 마주하는 배움에 대한 어려움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논어는 주로 스승인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우고 있거나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배우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배우기만 하고 응용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배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배움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쉽고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은 초조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배움에 있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숨에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배우고 제때 익히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캐럴 드웩 저자의 마인드셋에서 언급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생 배우며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실수와 좌절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제때 익히다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학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을 때, 갑자기 인생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괴로울 때 공자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자의 대처 방법은 단 한 글자이다. 바로 락,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냉소나 남을 얕잡아 보는 자극적인 블랙 유머식의 즐거움도 아니다. 양수민 선생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에 나오는 공자의 즐거움의 핵심은 구하지 않음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를 향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싸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공자의 말에서 즐겁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즐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겨내기 힘들었던 과거의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즐거움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 학습의 어려움, 협력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찾아오는 일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좀 유별났다.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생활 리듬이 바뀐다며 못마땅해 하셨다.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 대접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지인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자가 생존했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다른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일단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괜히 질에 겁을 먹고 불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맞으니 그 친구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불편해야 할 일들도 알아서 피할 것이다. 또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세 가지 말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제때 익힌다는 공자의 말은 공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라는 문장은 사람과 협력하고 대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문장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는 수련의 경지를 설명해준다. 공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번에 설파한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만나거나 방법은 알지만 할 수 없는 때는 배워서 제때 익히고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라는 하기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해보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작은 습관의 경이로운 위력. 유자가 말하길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가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은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며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어짐의 근본이다. 먼저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유자는 공자의 3대 제자인 유약을 말한다. 공자보다 대략 33살 아래였던 유약의 외모는 공자를 닮았다. 공자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이 공자를 그리워할 때 유약은 공자처럼 행동하며 단상에 앉아 강연을 했다. 논어에는 공자 외에도 2명의 제자를 일컬을 때 한자 자를 사용했다. 유약이 바로 그 중 하나이며 다른 한 명은 증자라 불리는 증삼이다. 자로, 자공, 안회 등
나머지 제자들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름으로 불렸다. 후세 사람들은 논어를 편찬했던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자와 같은 한자 자를 뒤에 붙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장에서 드물다로 번역한 선은 아주 적다거나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첫 문장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을 공경하며 우위를 지키는 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인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구절도 앞문장과 같은 맥락이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덕목을 갖추었을 것이다. 직장 동료들도 원만하게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적을 것이다. 여기서 쓰인 한자 난은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과 배반을 뜻한다. 그 다음 구절인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것은 군자는 일할 때 반드시 근본을 세운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 유학이 생각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을 바탕으로 한 가정윤리였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가정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비로소 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당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도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를 깨달으려 하는 사람이니 더 수준 높은 삶을 지향한다 라고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근본과 멀어지게 된다.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나무를 떠올려 봐야 한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뻗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확립해야 할 근본은 효와 공경이라 할 수 있다. 효와 공경은 인생사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박혀 있어야 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자매와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본다. 판동독서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을 추천한 적이 있다. 저자인 수잔 포워드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불우한 가정환경은 성장기 아이의 성격과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 내가 아는 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반영이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의 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어짐의 근본이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모든 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를 자신의 가장 시급한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됨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습관이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좌절했을 때 조금씩 작은 일들을 시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좀 길게는 1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조바심은 인생에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것이다. 만약 작은 일들과 작은 습관들을 5년 혹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